흘러가지 말아요. 작가는 이 말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회성의 다듬이지라는 여인입니다. 본 책은 키누타오 으츠온나, 한국어로는 다듬이지라는 여인으로 제일 한국인인 이회성 작가의 작품입니다. 본 책은 1972년 아크타가와 수상작으로 제일 한국인이자 외국인 작가로서 아크타가와 상을 최초 수상하였습니다. 본 책의 해시태그로는 디아스포라의 문학, 제일 교포 인권 신장운동의 기반, 제일 조선인 및 제일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의 이바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소설에 들어가기 앞서 본 소설을 쓴 작가인 이회성 작가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성은 제일 한국인으로 그는 제일 조선인 문학 전성기의 시작으로 불리우며 제일 조선인 문학 장르 성립 과정의 중심에 있던 작가입니다. 대표작으로는 다듬이지라는 여인, 다시 돌아오는 길 등이 있습니다. 다듬이지라는 여인의 등장인물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중심 등장인물로는 장수리, 조조,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장수리는 조조의 어머니입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떠났다가 가라우토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 관련 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6째를 낳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장수리는 타국에서도 자신의 뿌리인 조선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였습니다. 장수리의 남편은 일본의 탄광에서 일하다가 장수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협화회 멤버로서 장수리와는 다르게 일본에 적응해 나가려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일본에서도 조선의 색을 잃지 않으려 항상 저고리와 한복 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장수리의 사망 후 할머니는 조조에게 신세한탄을 하며 장수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조조는 장수리네의 셋째 아들로 본 소설의 화자입니다. 9살 때 어머니가 사망하였으며 할머니의 신세한탄을 들으며 장수리의 삶을 읽어냅니다. 본 이야기는 주인공 장수리의 셋째 아들인 조조를 통해 서술되는 이야기입니다. 장수리는 자신의 아들 중 셋째 아들을 조조라고 부르며 유난히 아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장수리는 6째를 낳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조조는 어머니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조조는 자신의 조부모 댁에 가서 할머니의 신세한탄을 들으며 어머니 장수리의 기억을 읽어나가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장수리는 자신의 양어머니와 친어머니가 자신을 갖고 싸우는 게 싫어 일본의 탄광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3년만 일본에서 일하고 돌아오겠다던 장수리는 탄광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일본의 북단으로 이동하며 살게 됩니다. 장수리는 1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후 부모님을 데리고 가라우토에 돌아와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하지만 장수리의 남편과 부모는 갈등이 잦았습니다. 남편은 내선 융화를 지향하며 협화회에서 활동하면서 제일 조선인들에게 일본에 동화될 것을 강요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복을 입고 다니는 장인어른 장모 때문에 곤혹을 겪게 되고 그들과 갈등의 골은 깊어집니다. 게다가 그 갈등은 장수리와의 갈등으로도 번지게 됩니다. 협화회의 활동으로 조선이라는 뿌리를 잊고 세파에 휩쓸려 사는 남편을 보며 경멸의 감정을 갖게 된 장수리는 결국 폭력적인 남편에 의해 가정폭력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이내 지친 장수리는 짐을 챙기고 떠나려 하지만 아이들 생각에 주저앉게 되고 다시 가정에 돌아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장수리는 아이를 낳다 사망하게 됩니다. 장수리가 떠난 후 남편은 장롱 안에 깔끔하게 다듬이질 되어 있는 옷을 보며 가족을 사랑한 아내를 떠올리며 이내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 후 남편은 자책하듯 장수리가 죽던 당시를 아이들에게 말하곤 하는데 어른이 된 조조는 그때의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흘러가지 말아요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상상하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소설을 읽기 전 알아두면 좋은 외부 정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제일 조선인이란 일제 식민지 지배의 역사적 결과로 구종주국인 일본에 거주하게 된 조선인과 그 자손이며 해방 전 일본으로 건너가 계속 일본에 사는 한국인 및 그 후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조선인들은 왜 일본으로 이주했을까요? 1910년 한일 합병 이후 조선 사람들은 일본 국적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강제 동원 또는 자발적 이주로 일본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 이주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의 1947년 패전 후 제일 조선인을 외국인으로 간주하고 외국인 등록 수속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남과 북의 민족 갈등이 심한 상태였고 조선으로 돌아갈 경제적 여력이 되지 못한 조선인이 많았습니다. 결국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들은 자신의 고국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제1조선인 2세이신 고 서경식 교수님께서는 제1조선인은 본국이 분단되었고 본국과 거주지인 일본이 분단되어 있는 종횡으로 분단된 존재이며 개개인의 내면까지 찢어진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설에서 나오는 생소한 단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협화회는 일본 제국이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조선인의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해 조직한 친일 단체입니다. 조선인과 일본인의 화합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며 일본 내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에 가입한 조선인도 있었습니다. 가라우토는 직역하면 화태로 당시 일본의 최북단 영토였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남사할린이 가라우토입니다. 이곳 가라우토의 개발을 위한 강제징용과 전쟁 동원 과정에서 조선인 거주지가 형성되었습니다. 가라우토는 일본의 패전과 함께 지도상에서 사라지면서 역사 속으로 묻혀진 공간입니다. 다음으로는 소설 내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 소설은 실제 작가의 경험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회성은 실제 자신의 어머니를 작품에서 형상화하였는데 그의 실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쓰면 좋았을까? 어찌되었든 간에 그녀는 식민지 시대의 불행한 풍경의 하나였다. 그 시대 조선의 여자들은 다듬이질하듯 보상받을 수 없는 인생을 땀을 흘리며 일하다 죽어갔다. 어머니를 쓸 때 나는 그 추억 때문에 붓이 자주 멈추곤 했다. 하지만 그 추억에 휩쓸리지 않고 어머니의 생애를 남녀의 역학관계와 사회의 억압이라는 이중의 멍해 속에서 포착하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그녀의 짧은 인생의 무게에 어울리는 거리와 방법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인터뷰를 통해 이회성은 자신의 어머니를 당시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 여성상으로 표현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이야기에서는 조선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다듬이질입니다. 다듬이질은 조선인으로서의 상징이자 일본에서도 자신의 뿌리를 잃지 않으려는 상징입니다. 가라우토에 거주하는 조선인 여인이 지치고 좌절된 삶 속에서도 일상을 지속하는 동력이자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들을 지키며 잘 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듬이질 외에도 히라가나로 쓴 신세 타령, 매주 냄새, 다듬이질 소리 등 시각, 청각, 후각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당시 소설을 읽는 일본인에게 조선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수리와 남편의 삶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주목됩니다. 장수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삶의 자세를 경계하고 그 흐름에 역행하는 삶을 중시합니다. 이는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이와 반대로 남편은 협화회의 임원으로 식민지 시대에 순응하여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심한 민족적 차별과 사회적 갈등이 불만인 아버지는 절망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띠게 됩니다. 작가는 어머니가 죽기 직전의 장면을 통해 작품의 주제를 전달합니다. 바로 흘러가지 말아요입니다. 당시 살아가는 것만으로 벅찼던 그들에게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뿌리, 즉 민족을 잃지 않고 빠르게 흐르는 시대의 흐름에 굳세게 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일본에서 제1조선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하는 말이자 위로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설을 읽기 전 간략하게 알아두면 좋은 것들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장수리와 남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소설을 낭독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시모노세키도 충분해요. 그걸 혼슈에서 홋카이도, 다시 가라우토로. 당신의 사는 길도 거기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왜 협화회의 여건 같은 걸 맡아요? 당신은 사람이 좋으니까 그렇게 이용만 당하고 모두가 회원이 되었다고 어디 깃발까지 흔들 건 없지 않아요? 깃발을 흔든다고? 저 얄미운 말버릇 좀 봐. 조상이 시켜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건가? 아무래도 누구에겐가 차례가 돌아가는 거야. 할 수 없이 한다는 그것뿐이 아니야. 그 협화회라는 게 자기가 자기 목을 조르는 것 아니에요? 싫어하는 어머니한테 몸빼나 입히고. 당신은 아주 변했어요. 할머니는 그해 봄부터 몸빼 차림이 되었다. 전쟁이 점점 불리해지자 이제까지 사정을 봐주던
노파의 응석도 용납되지 않게 되었다. 동굴에서 나타난 할머니가 날카로운 얼굴 표정으로 방화 훈련에 나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다. 그녀는 하늘에 물이 진 까마귀 떼를 보고 갑자기 쭈글쭈글한 배 같은 젖을 흔들며 몸을 부르르 떨며 주먹을 내미는 것이다. 오, 이제 전염병이 퍼져. 까마귀가 말하고 있어. 이 전쟁도 이 동네도 모두 망한다.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대로의 고충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난에 상처를 입고 몸부림치듯 엉뚱하게 취해가는 구석이 있었다. 모두가 엉겨붙어 나를 나쁜 놈을 만든다.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라고 아버지는 고함을 지르는 것이다. 빨랫거리에 둘러싸인 어머니는 손가락에 침을 발라 다리미의 불기운을 살핀다. 비켜라 하면서 입에 물을 잔뜩 머금고 있다가 방석 위의 옷에 뿜는 것이다. 다리미의 자루에 힘을 주어 하나하나 꼼꼼하게 주름을 펴나가곤 푹 숨을 쉬고 기둥시계를 쳐다보기도 한다. 다리미질을 안 하는 날은 폭의 옷가지에 헝겊을 덮어 씌워 늘어지게 다듬이질을 하는 것이다. 매일 보는 광경이었다. 실증 나도록 보았을 텐데 어머니가 통통 다듬이질하는 것을 쳐다보는 것은 즐거웠다. 고향의 개울가에서 본 흰옷 입은 여인들을 어렴풋이 생각해내고 멀리 끌려 들어가는 기분이 된다. 다듬이질을 하면서 어머니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어느 봄날 그날을 우리는 공포에 내던져진 작은 염소의 느낌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 아침부터 아버지, 어머니는 태도가 이상했다. 낮이 되자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것이 신호인 것처럼 두 사람은 몹시 정떨어지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어머니는 자기의 말하려는 것을 충분하게 짓거릴 여유가 주어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곧 억누를 듯한 기세로 이야기를 뺏어버리기 때문이다. 드디어 어머니는 체념하는 듯한 말투로 고개를 가느다랗게 흔드는 것이다. 흘러온 거야. 고향을 떠날 때부터 그렇지. 그렇지. 희망도 몸도 다 달아빠져가면서 말이야. 그것도 내가 나쁜 거지? 너는 깨끗한 계집이다. 나는 더러운 인간이고. 안 그래요. 나도 틀렸어. 아, 이렇게 사는 건 못 견디겠어. 왜? 어머니는 어두운 눈초리로 지그시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좀 기분 나쁜 듯이 어머니를 쳐다보다가 곧 언짢은 소리를 하지 않고는 못 베길 얼굴 모습으로 대들었다. 씨발 나가라. 네 핏줄기가 그런 게지. 멋대로 다른 사내하고 붙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렇지만 애새끼는 절대로 안 내놓을 테니까. 아이고 천한 사내야. 그래요, 내가 틀렸어요. 용기 있는 사내로 생각했더니 보기 싫은 왈패에 지나지 않았어. 우리들은 비명을 질렀다. 아버지가 다다미를 걷어찼기 때문이다. 이튿날 우리는 오들오들 떨며 어머니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징용일에 나가고 방 안에는 어머니와 우리들만 있었다. 큰 마스크를 낀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 가운데는 눈초리가 팬 눈만이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제의 싸움 끝에 아내의 입술을 왈패인 남편이 찢은 것이다. 병원에서 두 바늘이나 꿰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상처를 마스크로 숨긴 채 어머니는 묵묵히 짐을 챙겼다. 장롱을 열어 트렁크에 자기 짐을 챙기는 것이었다. 갑자기 어머니는 일단 집어넣은 일본 옷을 꺼내자 발기발기 찢어버리고 벽장의 고리짝에서 빛이 바랜 저고리 치마를 꺼내 바꿔 넣었다. 어디로 가려는 것일까? 미친 것 같은 어머니의 행동은 우리들의 마음을 완전히 지지겨 놓았다.
어머니는 우리들이 완전히 안중에 없는 것 같았다. 몸차림을 갖추자 부엌으로 가 그대로 뒷문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때야 우리들은 겨우 자기들이 버려진다는 것을 느꼈다. 일제히 우리들은 비난과 애언이 섞인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가 어머니의 귀에 들어박히자 힘없이 어머니는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버리는 것이었다. 우리들은 문지방을 사이에 두고 우두커니 쭈그리고 앉아있는 어머니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품 안으로 뛰어들고 싶었지만 가까이 가면 뿌리칠 것 같아 두려웠다. 가만히 있으면 어머니가 다른 사람같이 보여 더욱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이다. 울고 싶을 지경이었다.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났을까? 어머니는 아주 오래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엎어져 얼굴을 가리듯이 하고 흐느껴 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 있자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 트렁크를 안방에 도로 갖다 놓는 것이었다. 장수리가 죽은 것은 그날로부터 대강 10개월쯤 지나서다. 아이들과 함께 남겨진 아버지는 어느 날 벽장을 열고 고리짝을 꺼내자 갑자기 왁 하고 울음을 터뜨린 일이 있었다. 아버지는 아이들의 속옷을 차례차례 꺼내 고리짝을 닥치는 대로 비우고는 계집처럼 흐느꼈다. 어느 옷 가지고 깨끗하게 기워져 있었고 어느 때고 입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것은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무리를 해서 이렇게. 도중에 말이 막히면서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그 옷가지를 보였다. 각오가 되어 있던 죽음이었던 것이다. 산부인과의 병을 오래도록 앓고 있던 어머니는 은밀히 자기의 수명을 알아채고 있었던 것일까. 후년 나는 늙기 시작한 아버지가 먼저 간 아내의 불단 앞에서 팔베개를 하고 누워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방에 들어간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나오곤 했다. 낮은 목소리로 불단에 들려주기라도 하듯 춘향전이나 심청전을 읊조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럴 때 나는 저 병실에서의 부모를 상상하기도 한다. 우리들이 눈 속을 달리고 있을 때 두 사람은 어떤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을까? 자기 손목을 잡고 라고 당시 아버지는 그때의 모습을 되풀이하곤 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걱정을 하더라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의 일을 어머니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우리들은 오래도록 아버지의 설명하는 모습에서 변명 비슷한 것을 느끼고 있었다. 자기 손목을 잡고 라는 말투에서 아버지의 뒤가 캥기는 것 같은 모습을 느끼는 것도 같았다. 그것은 아내에게 부드럽게 대하지 못한 사나이의 괴로운 나머지의 자책의 표현이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 나는 이렇게도 상상해보는 것이다. 어머니는 남편의 팔을 찾으며 두 사람의 미완성의 생활의 끝장이 다가온 것을 누구에겐가 거부하려고 했던 것에 틀림없다. 남편이 손에 힘을 꼭 주어 도로놓자 그녀는 희미하게 끄덕거리며 오히려 남편을 격려하려고는 하지 않았을까. 흘러가지 말아요.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 그녀가 그런 뜻을 가진 채 죽은 여자였다는 것을 자책을 가지고 말했던 것이다. 본 영상은 경희대학교 일본어학과 근현대 문학의 흐름 강의의 일부임을 밝힙니다.